밀었던 친구놈들 내가 망하니 장례식장 표정이 아니라 잔칫집 표정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한 뒤 동창 모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50년 넘게 알고 지낸 벗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마를 맞대고 구슬치기를 하고 중학교 때는 같은 도시락 반찬을 나눠 먹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분위기가 묘하더군요. 평소엔 저한테 야, 사장님 오셨다 하면서 자리를 비켜주던 녀석들이 그날따라 눈을 잘 안 마주치더라고요. 술잔이 두어 바퀴 돌고 나서야 한 녀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야, 그래도 건강하잖아.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문득 그 녀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입은 분명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아래로 향하는데 눈동자에 생기가 넘치더군요. 장례식장 표정이 아니라 잔칫집 표정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건자재 유통으로 매출 100억 원대 회사를 일궜습니다. 직원이 62명이었고 경기도 일대에서 제 이름 석 잘을 모르면 그 업계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80억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도 집도 차도 하나도 남김없이 날아갔습니다. 80억이 공중에 뜬 사연보다 그 녀석의 표정 하나가 제 가슴에 더 깊은 구멍을 냈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곁에 있던 누군가의 얼굴이 이상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걱정하는 입과 반짝이는 눈동자가 따로 놀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3년생입니다. 올해로 73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나서 70년 넘게 그 근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철물점을 하셨습니다. 안양 구시가지 골목 끝자락에 있던 허름한 가게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못 하나 사러 와서는 30분씩 수다를 떨다 가는 그런 곳이었지요. 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전형적인 그 시대 가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16 되던 해에 가게 문을 닫으셨습니다. 외상값을 못 받아서였습니다. 동네 건설업자가 자재를 한꺼번에 가져가 놓고는 대금을 석 달째 안 주더니 어느 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빈 가게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귓속말로 아버지 좀 가봐라 하셔서 가게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선반 위 먼지를 손가락으로 쓱 문지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사람을 믿되 돈 앞에서는 의심해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돈이 사람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다. 16짜리 소녀는 그 말뜻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에 기가 꺾여서 투정하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말이 57년이 지난 지금 제 가슴 한복판에 박혀서 빠지질 않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50년 넘게 무시하고 살았고 결국 똑같은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일터로 나갔습니다. 대학은 형편이 안 됐습니다.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으니 집안 사정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임부로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하루에 200~300개씩 날랐습니다. 한 포대가 40kg입니다. 여름에는 등이 벗겨지고 겨울에는 손가락이 갈라져서 피가 배어 나와도 장갑 한 켤레 아껴 쓰면서 버텼습니다. 그 시절 같은 현장에서 구르던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영호, 재만이, 상철이. 셋 다 저랑 비슷한 처지였고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수원 출신이었는데 키가 크고 말주변이 좋았습니다.
사람을 잘 웃기는 녀석이라 현장 분위기가 험해져도 영어만 나서면 분위기가 풀리곤 했지요. 재만이는 부천에서 왔는데 과묵하고 성실한 친구였습니다. 제 아버지랑 좀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대신 일을 정확하게 하는 스타일이라 현장 소장들이 재만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상철이는 안산 출신으로 저랑 가장 죽이 잘 맞았습니다. 술을 좋아했고 기타를 칠 줄 알았고 현장이 끝나면 꼭 저한테 와서 야, 오늘 한잔하자 하던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밤마다 공사장 컨테이너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우리 10년만 이 악물면 사장님 소리 듣는다. 그때 가서 이 라면값 전부 갈비로 갚는 거야. 영호가 소주잔을 치켜들며 큰 소리를 쳤던 밤이 엊그제 같습니다. 재만이는 식당을 차리고 싶다 했고 상철이는 트럭 운수업을 하겠다 했고 저는 건자재 유통을 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철물점을 하실 때 건자재 단가 맞추는 걸 어깨너머로 봐왔으니까 그쪽이 제일 익숙했습니다. 레미콘이 한 차에 얼마고 철근이 톤당 얼마 하는지 10대 시절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남들보다 그래도 한 발짝은 앞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5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같은 동네 출신으로 부모님끼리 아는 사이였습니다. 미인은 아니었지만 웃는 얼굴이 참 편안한 여자였고 무엇보다 야무졌습니다. 신혼집이 안양역 근처 반지하 단칸방이었는데 아내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아침마다 제 작업복을 손빨래로 빨아주더군요. 빨래를 널다가 뒤돌아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오늘도 힘내. 나는 여기서 잘 기다리게. 그 한마디에 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한테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27이었을 때입니다. 분만실 앞에서 복도를 서성이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안겨줬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무거울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가슴을 눌렀습니다. 이제 더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이 아이한테 아버지 철물점 꼴을 물려줄 수는 없다. 그 생각에 이를 더 악물었고 28배 드디어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건자재 유통. 직원은 저 하나뿐이었고 사무실은 반지하 방에 전화기 한 대 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전화번호부에서 건설사를 찾아 하루에 12곳씩 돌았습니다. 명함을 내밀면 10곳 중 9곳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저씨 실적도 없으면서 뭘 납품하겠다는 거야. 그런 소리를 하루에 서너 번씩 들었습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기었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철물점이 문을 닫던 날이 매번 떠올랐으니까요. 나는 문을 닫지 않겠다. 그 한 문장이 당시 제 전부였습니다. 거래처를 처음 뚫은 게 사업 시작 넉 달째 되던 여름이었습니다. 수원의 작은 건설사였는데 사장이 제 성실함을 보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자네 12번 왔어. 내가 세어봤어. 문전박대를 해도 또 오고 또 오더라고. 그 끈기 하나는 인정하네. 한번 해봐. 그 첫 거래의 매출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액수지만 그때 저한테는 300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가서 우리 아들 분유값 걱정 없다 하고 말했을 때 아내가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닦던 모습. 그게 제 사업의 첫 장면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반지하에 전화기 하나 놓고 발품과 끈기와 아내의 응원 하나로 시작한 겁니다. 그 시절에 저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도 사람의 눈동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도 까맣게 몰랐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성실하면 된다고 바보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건 32살 무렵이었습니다. 수원의 그 첫 건설사를 발판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젊은 사장인데
단가도 맞춰주고 납품 기일을 절대 안 어긴다. 건설업이라는 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거든요. 공사 일정에 맞춰서 자재를 정확히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신뢰가 쌓이더군요. 거래처가 5개, 10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직원도 뽑았습니다. 처음에 2, 그 다음에 4, 30대 초반에는 직원이 10명을 넘었습니다. 반지하 사무실을 접고 안양역 앞에 사무실을 얻었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당신이 해냈어. 진짜 해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발바닥이 닳도록 뛰었을 뿐이지 머리가 좋거나 배경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처음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야, 내가 잘 되니까 형편없는 내 꼴이 더 부끄럽다. 500만 원만 좀 빌려줘. 반드시 갚을게. 500만 원을 줬습니다. 갚으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같이 라면 끓여 먹던 사이에 500만 원이 뭐가 대수냐 싶었으니까요. 영호가 고맙다며 저녁을 한턱 쏘겠다고 해서 둘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영호 눈에서 처음으로 뭔가 다른 빛을 봤습니다. 고마움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시무룩하달까?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제 앞에서 작아지는 자기 자신이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잘됐다. 부럽다. 이 한마디를 할 때 영호의 입꼬리가 살짝 비틀어졌던 걸 저는 그때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영호가 술에 취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35이 되자 사업이 궤도에 올랐습니다. 연 매출이 30억을 넘겼고 수도권 건설사 상당수가 저희 회사를 거래처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욕심이 생기더군요. 더 크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아들한테 반지하 아닌 번듯한 집을 물려주고 싶었고 아내한테 고생했다는 말 대신 결과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키우려면 돈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면서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저녁 약속이 있었고 그중 절반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사람이 좋아. 이 바닥에서 이렇게 속이 넓은 사람 못 봤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걸 제가 이루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저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동창 모임도 그때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새 모임을 전부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동창들 중에서 사업 규모가 제일 컸으니까 자리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상석 비슷한 곳에 앉게 되더군요. 회비는 늘 제가 냈습니다. 간사한테 1년치를 한꺼번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야, 내 덕분에 모임이 굴러간다. 우리 진짜 고맙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커왔다. 그러니까 나눠야 한다. 그게 제 철학이었습니다. 순진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원한 게 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실패한 곳에서 제가 성공했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가장 큰 욕심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욕심. 그 욕심이 저를 키웠고 결국 그 욕심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40대에 접어들면서 매출이 50억을 넘었고 직원이 30명을 넘겼습니다. 형한테도 돈을 보냈습니다. 형은 공장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형수가 몸이 아파서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붙였습니다. 형이 전화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고맙다는 말보다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때는 그냥 형 나름의 고마운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남한테도 사무실 자리를 줬고 매형한테는 건설 현장 하나를 소개해 줬습니다. 아내 쪽 식구들도 제 사업이 잘 되니까 명절 때마다 한자리에 모여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장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사위 복이 이런 거야.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어. 아내가 옆에서 빙그레 웃었고 저는 그 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원했던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 자리를 영원히 지키는 것. 이 사람들이 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 풍경을 절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고 더 많이 베풀었고 더 넓게 사람을 모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내려간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베풀수록 그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더 선명하게 확인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사다리를 같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눈에는 제가 혼자 올라가면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걸 알게 된 건 전부 잃고 난 뒤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습성 때문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옆에 있는 사람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멀리 있는 대통령이나 재벌 총수가 아니라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친구, 명절에 만나는 형제, 같은 동네에 사는 동창. 그 사람들이 잘 되면 기쁜 것 같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내려앉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비교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 위치를 확인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의 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저는 그 비교의 기준점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친척 자리에서, 업계 술자리에서 제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 자신과 저를 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에서 밀려난다는 느낌이 쌓일수록 그들 속에서는 이름 모를 감정이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이 폭발적으로 커진 건 45세 무렵부터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건설 붐이 불었고 건자재 수요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매출이 70억을 찍었습니다. 이듬해 해는 90억, 그 다음 해에는 드디어 100억을 넘겼습니다. 100억이라는 숫자를 장부에서 확인한 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전화기 하나 들고 시작한 사업이 100억짜리가 됐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 아내가 전화기 너머로 한참을 말이 없다가 코를 훌쩍이더군요. 당신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리고 싶다. 아버지 산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저를 올리면서 아버지 저 안 망했습니다. 철물점 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이때가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니까 만나야 하는 사람도 달라졌습니다. 건설사 대표들, 은행 지점장들, 지자체 공무원들. 전에는 명함을 내밀어도 받아주지 않던 사람들이 먼저 식사 자리를 잡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기꺼이 나갔습니다. 사업을 더 키우려면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관계가 넓어질수록 돈이 관계의 연료가 되더군요. 술자리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골프 모임에서도 제가 그린피를 냈습니다. 누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연대 보증을 서주기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의리의 사나이야. 이 동네에서 사장님 같은 사람 못 만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 나는 성공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영호한테도 더 크게 도왔습니다. 영호가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초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3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안 받았습니다.
30년 지기한테 차용증이 뭐가 필요합니까? 영호가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그러더군요. 야, 내가 성공하면 이 은혜 꼭 갚는다. 재만이한테도 식당 차릴 때 보증금 2천만 원을 보탰고 상철이가 트럭을 살 때도 800만 원을 줬습니다. 돈이 나가는 데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았으니까 누구한테든 베풀 수 있다는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명절 때면 제 집에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형, 형수, 처남, 매형, 영호, 재만이, 상철이, 동창 녀석 서너까지 커다란 상 2개를 놓고 아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집이 있어서 우리 식구가 하나로 모이지. 사위 덕이야. 그 말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중심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전화를 할 때 목소리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전에는 고맙다 하던 게 내가 잘 벌잖아 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영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내가 잘 돼서 좋다 하던 게 어느 때부턴가 너는 되는 일만 되더라 하고 빈정거리는 것 같은 어감으로 변했습니다. 동창 모임에서도 저한테 농담을 던지는 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야, 사장님 하면 존경 섞인 장난이었는데 이제는 야, 또 사장님 자랑이냐 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친한 사이니까 농담이 좀 거칠어진 거겠지.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영호 씨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예전에는 우리 집에 오면 입이 마르게 당신 칭찬하더니 요즘은 은근히 신경질적인 말을 해. 에이, 영호가 원래 좀 까칠한 구석이 있잖아. 사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직관이 정확했는데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계속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쌓아온 이 세계가 진짜가 되니까요. 사업을 더 키우겠다는 결심을 한 건 51살 때였습니다. 수도권 재개발 물량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건자재 수요가 전에 없이 폭발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화성시에 있는 건자재 제조 공장이었는데 유통만 하던 것에서 생산까지 직접 하면 마진이 배로 뛰거든요. 공장 인수 자금이 40억이 필요했습니다. 보유 현금으로는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았고 부족한 부분은 지인들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상철이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습니다. 15억짜리 연대보증이었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여보,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돼. 당신 아버지도 남의 외상값 때문에 가게 접으신 거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그때 다시 귓전을 스쳤습니다. 사람을 믿되 돈 앞에서는 의심해라. 하지만 저는 상철이를 30년 넘게 알아온 사이고 현장에서 같이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라면을 끓여 먹던 형제나 다름없는 사이였으니까 이번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상철이가 나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30년이야, 30년. 연대보증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예언을 무시한 대가가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인수하고 나서 첫 1년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기존 유통사업의 생산 라인까지 더해지니까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화성 공장에 출근하고 오후에는 안양 본사로 이동해서 거래처 관리를 하고 저녁에는 술자리에 나가서 새 거래선을 뚫고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오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아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당신 이러다 쓰러져. 나이가 50이 넘었어. 좀 쉬어. 조금만 더 하면 돼.
공장이 자리를 잡으면 한숨 돌릴 수 있어. 그 조금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공장은 생각보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시설 점검을 했는데 막상 생산을 돌려보니까 기계가 낡아서 불량률이 높았습니다. 기계를 교체하는데 추가 자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마련하려고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도 매출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연 100억 원대.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매출은 큰데 마진이 줄었습니다. 공장 유지비가 생각보다 컸고 거래처들이 단가를 깎아달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경기가 서서히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장을 접고 유통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하나는 더 크게 투자해서 공장을 정상화시키는 것.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이 전부 매몰 비용이 되니까요. 경기가 다시 올라가면 이 공장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도박꾼의 심리였습니다. 잃은 걸 되찾으려고 더 큰 판에 돈을 거는 것. 그걸 자기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포장하면서 말입니다. 상철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좀만 기다려. 인허가가 곧 나와. 나오면 대박이야. 그 말을 믿었습니다. 상철이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영호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이 부진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며 이번에도 좀 도와달라고요. 5천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재만이도 식당이 어렵다면서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줄었다고, 임대료를 못 내겠다고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저한테 기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정작 저를 지탱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지금 넉넉하지 않아. 남 도와줄 여유가 없다고. 왜 안 들려?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야.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도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키려 했던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풍경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제가 중심에 있고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제가 그 사람들의 버팀목이 되는 그 구도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인정욕이었습니다. 결국은 인정받고 싶다는 그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공장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추가로 10억을 넣었고 거래처 확보를 위해 영업 인력을 늘렸고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은행 이자가 한 달에 3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천장을 보면서 숫자를 셌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얼마가 들어오고 빠지는 돈이 얼마고 남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하면 할수록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은 달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여전히 회비를 냈고 술자리를 제가 잡았고 사장님은 역시 다르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허세였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데 겉은 멀쩡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동창 모임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수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와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업 규모는 저보다 훨씬 작았지만 성실한 녀석이라 저랑 잘 통했습니다. 정수가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 요즘 힘들지?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더니 정수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몰라서 그래? 영호가 뒤에서 내 이야기를 하고 다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걔가 사업이 좀 삐끗한 것 같다. 전만 못하다. 이러면서 떠들고 다녀.
근데 그걸 말하는 영호 표정이 좀 이상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 할까 신나 보여. 그때 처음으로 등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호가 30년 넘게 형님 동생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500만 원을 빌려가면서 은혜를 갚겠다 하던 그 영호가 제 뒤에서 제 어려움을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걸 즐기고 있다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소주를 혼자 마셨습니다. 아내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뒤에서 내가 무너지는 걸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합니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아주 오래된 본능이라는 걸. 사람의 머릿속에는 가까운 사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안도감을 느끼는 회로가 박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사업이 삐끗하고 있다는 소문이 동창 모임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조에는 걱정보다 확인에 가까운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걔 진짜 힘든 거 맞아? 얼마나 잃었대? 집도 위험하대? 이런 질문들이 마치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듯 구체적이었다는 걸 정수가 나중에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밥을 얻어먹고 돈을 빌려가고 형님 하던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제 추락을 실황 중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 이게 사람이구나. 이게 사람 사이라는 거구나. 아버지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5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와중에 잠깐의 반전이 찾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새로 개발한 친환경 건자재가 시장에서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정부에서 녹색 건축 인증제를 강화하면서 친환경 자재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저희 공장이 그 흐름을 딱 맞게 타고 들어간 겁니다. 한 달 만에 대형 건설사 3곳과 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매출이 30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추가 대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될 것 같아.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아내가 웃으면서도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조심해, 여보. 좋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해.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또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호가 먼저 다가와서 야, 역시 너는 대단해 하면서 등을 두드리더군요. 석 달 전까지 제 뒤에서 헐뜯고 다니던 녀석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뒤집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부러워하고 제가 내려가면 안도하고 제가 다시 올라가면 또 칭찬하고 마치 시소를 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올라가면 저쪽이 내려가고 제가 내려가면 저쪽이 올라가는 그런 관계. 그게 우정이었을까요? 새 계약 덕분에 현금 흐름이 좀 나아졌고 은행 이자도 제때 갚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원들 월급이 밀릴 걱정이 사라지니까 밤에 잠이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내려와서 아버지랑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삼겹살을 구우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고마워하는 사람보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아 보여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가 힘드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29짜리 아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있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그때도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끊는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관계를 손절한다는 건 제 인생의 절반을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말이 씨앗처럼 가슴에 심겼습니다. 힘드실 때 옆에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 한마디가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진 뒤 저를 지탱해 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과 제가 무너질 때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호감과 부러움이 반반 섞여 있었고, 제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가 반반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서점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사상가가 쓴 건데 300년도 전에 쓴 글이 제 상황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더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벗의 불행 속에서 우리를 불쾌하게만 하지 않는 무언가를 언제나 발견하게 된다.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0년 전 사람이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니. 사람은 안 변하는 겁니다. 3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30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불행에서 묘한 기쁨을 느끼는 것.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면 저는 그 본성 앞에서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아내한테 그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아내가 한참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잘 될 때도 좋았고 힘들 때도 아팠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 여보. 나는 잘 모르겠어. 아내의 솔직함이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저도 모르겠다고. 30년을 같이 했는데 그들의 진심이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때가 제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란 존재의 본성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대가 없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혹독한 대가가 바로 코앞에 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이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완전히 엎어졌습니다. 인허가가 안 나왔습니다. 지자체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하라고 통보했는데 상철이가 거기에 대응할 자금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대출금 15억 원이 고스란히 연대보증인인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상철이한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인허가 나온다고 했잖아. 상철이가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하더군요. 미안하다. 나도 몰랐어.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 뒤로 상철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번호를 바꿨습니다. 집에 찾아갔더니 이사를 갔더군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사람을 믿되 돈 앞에서는 의심해라. 아버지, 저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은 죄로 이 꼴이 됐습니다. 연대보증 15억의 공장 대출 20억의 거래처 미수금 빠진 것까지 합치면 빚이 5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공장에서 하자 사고가 터졌습니다. 납품한 건자재에서 품질 불량이 발견된 겁니다. 시공된 건물의 외벽 자재가 규격 미달이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건설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배상 금액이 15억이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소송의 연대보증에 대출 이자의 직원 퇴직금까지. 법원에서 회사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개인 재산도 압류당했습니다. 23년을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아내한테 사실을 말한 날, 그날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는데 말이 안 나왔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여보, 알아.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었다고. 내가 미안해. 당신한테 이 집 지켜주겠다고 했었는데.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뭐가 중요해. 우리 건강하고 아들 건강하면 된 거야. 그 말에 통곡을 했습니다. 64살 된 남자가 거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35년을 바쳐서 세운 것이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80억입니다. 회사 자산, 개인 재산 전부 합하면 80억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안양 외곽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요. 35평에서 18평으로 줄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앨범 한 권을 꺼냈는데 명절 때 20명이 둘러앉았던 사진이 나오더군요. 형, 영호, 재만이, 상철이, 처남, 매형, 동창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아내가 그 사진을 한참 보다가 앨범을 덮으면서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어디 갔을까요? 제가 돈이 있을 때는 전화를 해도 안 받을 정도로 바빴던 사람들이 부도가 나니까 더 바빠진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예 연락이 끊긴 사람과 갑자기 연락을 해오는 사람으로 확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연락을 끊은 쪽이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미안하니까, 눈을 마주치기 어려우니까. 문제는 연락을 해온 쪽이었습니다. 영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야, 나 소식 들었다. 밥 한번 먹자. 만났습니다. 영호가 소주를 따르면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정확히 얼마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상철이한테 연대보증 얼마를 섰어? 아들은 뭐라 하더냐?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형사가 진술서를 받는 것처럼 하나하나 캐묻더군요. 그런데 그걸 물으면서 영호의 표정이 분명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입은 야, 힘들겠다 하고 있는데 눈이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이 많아졌고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 있었지만 그 이질감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즐기고 있구나. 그때 처음으로 그 생각이 머릿속을 관통했고 소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습니다. 동창 모임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린 그 모임 말입니다. 부도 나고 나서 딱 한 번 나갔습니다. 50년 지기 벗들이니까 위로라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까 녀석들이 하나씩 옆에 와서 등을 두드리고 야, 괜찮아 하고 건강하면 됐지 하고 위로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장례식장이 아니라 동창회 야유회 같았습니다. 웃음이 잦았고 질문이 많았고 제 대답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세상에 어떻게 하는 탄식의 톤이 드라마 감상평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녀석이 그러더군요. 야, 그래도 건강하잖아. 돈이야 또 벌면 되지. 그 말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 녀석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장 표정이 아니라 잔칫집 표정이었습니다. 걱정하는 입과 빛나는 눈동자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형님 동생하고 밥을 사고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주고 명절마다 한상 차려 먹던 그 사람들이 제가 무너지니까 눈이 반짝이는 겁니다. 위로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확인하러 온 겁니다. 걔가 진짜 망했대 하는 소문이 사실인지 눈으로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확인한 뒤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면서보다 가벼운 겁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80억을 잃은 것보다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믿었던 그 관계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한 거였습니다. 형한테도 연락을 했습니다.
형이 왔습니다. 밥을 사줬습니다. 형이 그러더군요. 내가 어머니 산소돈은 따로 빼놨겠지? 어머니 제삿날 비용을 제가 줄곧 담당했었거든요. 형,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그냥. 내가 늘 해왔으니까 계속하는 거 아닌가 해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삼켰습니다. 형입니다. 친형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눈에서도 그걸 봤습니다. 안도감. 형은 평생 공장에서 일하면서 동생인 제가 사업으로 성공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아지는 자기 자신이 싫었을 겁니다. 그런 형한테 동생이 무너졌다는 소식은 뭐였을까요? 저는 형을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지만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마음은 악마에 가깝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그 평범한 사람들 안에 악마의 본능이 조금씩 숨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걸 꺼내는 열쇠가 바로 가까운 사람의 불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가 되어버렸고 제가 무너지는 순간 그들 안에 숨겨진 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분노에서 허탈함으로, 허탈함에서 체념으로, 그리고 체념에서 이해로. 그 과정이 1년이었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하루를 마주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시간이 안 가는 겁니다. 시계를 보면 10시인데 1시간쯤 지난 것 같아서 보면 10시 20분이에요.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마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63세 아내가 카트를 밀면서 물건을 정리하는 걸 보러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차마 끝까지 서 있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이 꼴을 보여주고 있구나. 신혼 때 나는 여기서 잘 기다릴게 하던 여자를 마트에서 카트 밀게 만들었구나. 자책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들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29의 직장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 생활비를 대는 겁니다.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의 반응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도가 나고 1년이 지나면서 연락이 확 줄었습니다. 처음에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한 번 오고 끝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방문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정보는 충분히 수집했으니까요. 걔 진짜 망했대. 80억이 날아갔대.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갔대. 이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모임에서 안주 삼아 이야기하고 있었겠지요. 영호는 그 뒤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려간 돈도 한마디 언급이 없었고요. 재만이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건강하세요.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2천만 원 준 건 없었던 일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상철이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됐습니다. 15억짜리 연대 보증을 터뜨리고 사라진 겁니다. 형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매번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냐? 그리고 통화가 끝날 때 건강하면 됐지 하고 끊었습니다. 제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던 형한테 이제는 용돈을 보낼 형편이 못 되니까 형도 제 쓸모가 없어진 거지요. 아, 쓸모. 이 단어가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한테 쓸모가 있었을 때는 형님 동생 하면서 둘러앉았고 쓸모가 없어지니까 흩어진 겁니다. 관계의 본질이 우정이 아니라 거래였다는 걸 80억 원어치 수업료를 내고 배운 겁니다. 이 시기에 저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동네 도서관에 가서 하루에 서너 시간씩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서 인간의 뇌에 대한 책을 읽게 됐는데
그 내용이 저를 뒤통수를 치듯 강타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대거나 날카로운 것에 베었을 때 아픔을 느끼는 바로 그 부위가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도 똑같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사업으로 성공하고 매출 100억을 찍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닐 때 영호가, 재만이가, 상철이가, 동창 녀석들이 겉으로는 야, 잘됐다 하면서 뇌 속에서는 바늘에 찔리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한테 제 성공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무너지니까 뇌의 통증 부위가 꺼지고 대신 쾌감을 느끼는 부위가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바로 그 부위가 제가 망했다는 소식에 불을 밝힌 겁니다. 제 불행이 그들한테는 도파민이라는 쾌감 물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영호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반짝이던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호의 뇌가 자동으로 쾌감 반응을 보인 겁니다. 동창 녀석이 건강하잖아 하면서 잔치집 표정을 짓던 것도 그 녀석이 나쁜 놈이어서가 아니라 그 녀석의 뇌가 제 추락의 보상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분노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본능이 작동한 거라는 걸 이해하게 된 겁니다. 먼 옛날 야생에서 옆에 있는 동료가 사냥감을 놓치면 내가 그만큼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실패가 나의 생존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 본능이 수만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의 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형이 제 부도 소식에 안도감을 느낀 것도 영호가 제 몰락을 즐긴 것도 동창들이 잔치집 표정을 지은 것도 전부 그 오래된 본능의 발현이었습니다. 도덕이나 양심으로 억누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억누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제 주변에는 불행히도 억누르지 못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거지요. 책을 한 권 더 읽었습니다. 독일어로 손해라는 뜻의 말과 기쁨이라는 뜻의 말이 합쳐진 개념이 있더군요. 남의 불행에서 기쁨을 느끼는 심리. 독일 사람들은 이 감정에 이름까지 붙여놨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건 그만큼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뜻이지요. 저만 당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당했을 겁니다. 다만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하러 온 사람의 눈빛이 평소보다 유난히 맑고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의 뇌가 당신의 불행의 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수만 년 된 야수의 본능이 고개를 든 겁니다. 이걸 이해한 뒤로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의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다만 이해한다고 해서 다시 가까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되 거리를 두는 것. 그게 80억 원어치 수업에서 제가 배운 가장 비싼 교훈입니다. 지금 제 나이 73입니다. 부도가 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임대 아파트에서 아내와 둘이 삽니다. 아내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제가 경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파트 경비입니다. 100억 원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아파트 경비를 합니다. 우습지요. 하지만 웃기지만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경비실에 앉아 있으면 입주민들이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사람, 산책 나가는 노인, 아이 손을 잡고 나서는 젊은 부부. 그들의 얼굴을 보면 누가 지금 힘든지 누가 지금 잘 나가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35년 하면서 사람 얼굴 읽는 건 도가 텄으니까요. 재미있는 건 잘 나가는 사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표정입니다. 어떤 입주민이 새 차를 뽑아오면 주차장에서 마주치는 다른 입주민들 얼굴에 미세한 그늘이 지는 걸 저는 놓치지 않습니다. 차 바꾸셨네요. 좋겠다. 이 말을 하면서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동자가 살짝 좁아지는 사람. 아, 저 사람 안에서도 그 오래된 본능이 꿈틀거리는구나. 이제는 그게 보입니다. 80억 원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제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몇 개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11개입니다. 아내, 아들, 며느리, 정수, 그리고 도서관에서 만난 몇 명의 벗. 나머지는 전부 지웠습니다. 300개가 넘던 이름이 11개로 줄었습니다. 정수가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 곁에 남은 옛 친구입니다. 정수는 제가 잘 나갈 때도 큰 호들갑을 떨지 않았고, 제가 무너졌을 때도 특별히 위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 번 전화를 해서 야, 밥 먹자 하고 만나서 밥을 먹고 바둑을 두고 별 이야기 없이 헤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정수한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내가 잘 나갈 때 부럽지 않았냐? 내가 망했을 때 속으로 시원하지 않았냐? 정수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럽기도 했지. 시원한 것도 조금은 있었고. 사람이잖아. 그래도 왜 안 변했어? 안 변한 게 아니야. 나도 속으로는 별의별 감정이 다 들었어.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잖아. 생각이 드는 건 본능이지만 행동을 결정하는 건 인격이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생각이 드는 건 본능이지만 행동을 결정하는 건 인격이다. 영호도, 재만이도, 동창들도, 심지어 형도 제가 무너질 때 안도감이라는 본능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정수는 그 본능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스스로 다잡은 겁니다. 차이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본능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추락하면 뇌가 쾌감 반응을 보입니다. 그건 성인군자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그 반응을 자각하고 부끄러워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곁에 둘 사람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사람의 수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을 300개 넘게 채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1개면 충분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내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사장님일 때도 당신이었고 경비원인 지금도 당신이야. 나한테는 달라진 거 없어. 이 한마디가 80억보다 무겁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관계의 깊이를 베풀매 크기로 측정하던 제 기준이 완전히 뒤집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경비일은 오전 6시부터인데 1시간 일찍 나가서 걷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35년 동안 쌓은 게 뭐였을까? 돈이었을까? 사람이었을까? 인정이었을까? 전부 허상이었습니다. 돈은 날아갔고 사람은 흩어졌고 인정은 애초의 조건부였습니다. 남은 것은 아내의 주름진 손과 아들의 월급 봉투와 정수의 한 달에 한 번 전화와 새벽 공기의 차가운 뿐입니다. 그게 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합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될 때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지나치게 캐묻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진 오래된 본능입니다. 다만 그 본능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나이 들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제가 80억 원을 내고 배운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내 약점과 고민을 모든 사람한테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해결된 뒤에 결과만 말하십시오. 진행 중인 고통을 생중계하면 그건 상대방 뇌의 쾌감 버튼을 눌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상대방이 캐물을 때 감정을 실어서 대답하지 마십시오.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당신의 고통에서 감정적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에게 건조한 대답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셋째, 비교의 기준을 옆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로 바꾸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오래된 본능이 작동하고 서로의 불행이 서로의 안도감이 되는 지독한 순환이 시작됩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그게 유일한 기준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냐고 물으신다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온합니다. 300명이 둘러싸고 있을 때보다 11명이 곁에 있는 지금이 훨씬 평온합니다. 경비실에 앉아서 아파트 단지를 내다볼 때 가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겠지. 누군가의 성공에 가슴이 아프고 누군가의 실패에 은근히 안도하면서 그 감정이 부끄러워서 꾹 참고 있겠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자기 안의 어두운 구석을 직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사람을 믿되 돈 앞에서는 의심해라.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돈이 사람 속에 있는 걸 꺼내는 거다. 아버지, 57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이해하는데 80억 원이 들었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돈이 꺼내는 게 아니라 내 불행이 꺼내는 거라는 걸.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 불행을 함부로 꺼내지 않습니다. 아내한테, 아들한테, 정수한테만 보여줍니다. 나머지 세상에는 담담한 얼굴 하나면 됩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해가 뜨고 있습니다. 73세 아침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자기 자신한테만은 정직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얼굴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름이 아니라 감정이라도요. 그 감정을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한 뼘쯤 가벼워질 겁니다.